한 주간의 경제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도란도란 이야기꾼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도란도란 경제 이슈. 자,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동키 분들하고는 처음 만남이신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경제 이슈 코너를 맡게 됐고요. 제 경제 이슈 코너를 통해서 한 주간의 경제 흐름을 잘 짚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경제와 종합 시사와 그리고 또 종합 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제 잘 모릅니다. 쉽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는 11일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여는 날인데 현재 기준금리가 3.5%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금리 사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죠. 특히 이제 기준이 되는 금리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일 텐데 네. 그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목요일 날 열립니다. 네. 앞서 지난 8월에 열렸던 금통위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3.5% 수준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네. 이 지난해 1월에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한 후에 약 1년 9개월 동안 똑같은 금리가 유지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21년 8월에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긴축의 터널에 진입을 한 거거든요. 우리 경제가. 네. 이걸 38개월 만에 빠져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의 빅컷,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0.25가 아니라 0.5%포인트 크게 내렸습니다. 그렇게 네.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뭐 이렇게 관심이 쏠렸었는데 이번에는 하느니 금리를 낮추게 될까 아니면 이번에도 동결을 하게 될까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기자님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낮출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네.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게 바로 물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목표로 삼는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이 2%대거든요. 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 기록했습니다. 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대로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더 긍정적인 건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빼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것도 2%로 한 달 사이에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앞서 한은의 물가 목표치가 2%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달성했으니까 금리 인하 여건은 충족된 상황이고요. 앞서서도 한은 관계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발언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수 부진을 이어지고 있는 것도 10월 금리 인하설의 주요 근거인데요. 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니까 내수의 핵심 부분인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도 좋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낮출 것 같다라는데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를 잡았다.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뭐 안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앞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물가가 안정됐다는데 왜 반감이 생기는 걸까요, 기자님? 그 한국은행에 딱 들어가면 현판에 물가 안정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한국은행의 최대 목표는 사실 물가 안정입니다. 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또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긴 했습니다. 이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9월 가계대출 잔액이 731조 원 정도 되거든요. 한 달 사이에 5조 6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네. 5조 6천억 원이나 늘었어? 라고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8월에는 무려 8조 9천억 원이 늘었거든요.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줄어든 게 아니라 증가세가 꺾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가계부채 증가 불씨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자칫 수도권 집값이나 가계대출 불길이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8월 금통위에서도 이 대다수 금통위원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지적하면서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네.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기준금리를 낮춘다? 그럼 기대 심리에 불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사실 9월에 좀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추석 어떤 일이죠? 연휴가 있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영업일이 줄었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줄었고요. 그리고 금융당국이 최근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창구 문턱을 높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이 집값 안정세다, 가계대출 주가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은이 최근에 낸 금융안정상황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이걸 보니까 대출 금리를 만약에 0.25%포인트 낮추면 1년 뒤에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0.43%포인트 높아지고 서울은 무려 0.83%포인트 높아질 거다라고 추산했습니다.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시장에선 다수가 물가가 안정세를 찾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이 B컷을 단행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1.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내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 다수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안정적이다, 뭐 다소 괜찮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약간의 반감이 들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 상승 폭이라든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조금 성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주셨고요.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주에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걸 보면 중국 경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건가요? 어때요? 사실 중국 경제 신경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국 관련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뭐 그죠. 주식이나 펀드나 음. 네. 뭐 다행히 중국 당국이 경기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지금 국경절 연휴가 7일까지거든요. 네. 오늘 이거 앞두고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잘 발표하지 않았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회성 현금 지원책까지 내놨습니다. 어. 이 국경절 연휴에 최대한 소비 진작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올해 성장률 목표가 중국이 내세운 게 5% 압박이거든요. 이걸 달성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내비친 거죠. 네네. 게다가 중국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더해서 금리도 낮추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달 말까지 시중은행들의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대출 시 납부해야 될 최저 계약금 비율을 15%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네. 이걸 다시 말하면 부동산 대출 한도가 집값의 85%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방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증시의 관심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아. 어떤 분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나스닥 미국 증시가 연초 이후 점진적으로 올라서 20% 올랐고 네. 중국 증시는 연초 이후 내내 떨어지다가 지난 일주일간 올라서 30% 올랐다. 이야. 라는 말을 하는데요. 네. 이 상하이 선전증시 시가총액이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지난달 저점 대비해서 27% 치솟았고요. 굉장하네요. 네, 이 CSI 300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30일 무려 하루에 8% 넘게 치솟았습니다. 이게 1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 ETF 수익률도 급등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상품을 보니까 이 코덱스 차이나 신천 차이넥스트라는 상품인데 네. 무려 한 달 동안 수익률이 60%에 육박합니다. 네, 게다가 관련 중국 ETF 상품이요 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도 4개나 됩니다. 그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한 수익률 순위에서 중국에 투자한 ETF가 1등부터 30위까지 모두 독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 증시가 여러 차례 폭락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믿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요, 기자님. 네네. 지금이라도 그럼 나도 한번 뛰어들어 볼까? 이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저한테도 물어보시는데 제가 차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기자님께 좀 여쭤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이라도 중국에 투자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그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 어려울 텐데요. 그렇죠. 사실 글로벌 투자은행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HSBC 같은 경우에는요, 이 투자 의견을 중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랠리에 뛰어들기에 늦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고려하면 주가가 여기에서 10에서 15%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긍정적이네요. 네, 반면에 네. 이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약한 상태다라면서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한다. 주가 폭락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했는데요. 이 최근 주식 열풍이 2015년과 비슷한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상하이 지수가 2014년 9월부터 15년 6월까지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네. 그런데 2개월 만에 40% 추락했습니다. 그런 일이 이번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부양 정책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일단 어쨌든 주가는 기업의 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11월에 나올 주요 중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여윳돈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뛰어들어도 괜찮다라고는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은 굉장히 큰 하락폭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꼭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면 앞서 저희가 2, 3부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은행이 망하더라도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두면 5천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도 5천만 원을 더 높이자라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잖아요. 네네. 그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해서 뭐 아시겠지만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 이 예금자들이 예치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한 한도입니다. 이게 도입된 게 2001년입니다. 네네. 근데 2001년에 1인당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3년째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높여야 한다라는 논의가 정치권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자, 보호 한도가 제가 2001년에 5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사실 당시 5천만 원과 지금의 5천만 원은 느낌이 다르죠. 다르시죠? 그렇죠. 네네. 지난해 1인당 GDP가 35,570달러였어요. 그런데 2001년엔 12,000달러였거든요. GDP 규모 자체가 그때보다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게다가 예금 규모 역시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2,400조 원 정도로 2001년보다 5배 정도 예금 규모 자체가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 그러니까 5천만 원 초과하는 예금이 덩달아 증가세에 있는데요. 이 한번 집계를 해봤더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 규모가 올해 3월 기준으로 1,454조 원 정도 됩니다. 전체 금융권 예금의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금액 절반 정도가 유사시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 논란에 불씨를 키웠습니다. 이게 왜 뱅크런 사태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은행이 좀 불안해 보인다 싶으면은 내 돈부터 일단 찾자, 내 돈이 위험하다라고 해서 대량으로 이제 인출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봐 많은 분들이 일단 내 돈 불안한 거 아니야? 은행 괜찮은 거야? 이런 것들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얘기만 들으면 당장에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올리고 있을까요? 네, 뭐 당장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3년째 그대로인 걸 보면 네.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바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예금자 보호 한도라고 하는 게 공짜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금을 하게 되면 그 예금자 보호 한도 그 보험료라고 해서 자기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보험료를 쌓아가지고 그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예금을 했던 예치자들에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예금보험료 인상이 되면서 대출금리 자체가 올라갑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에다가 은행이 자기들의 수익을 더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금보험료를 올리는 게 대출금리 인상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금보험료를 올리면서 물가도 인상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만약에 보호한도를 높일 경우에 시장이 가져올 혼란에 비해서 실효성이 미미하며 자금 쏠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건데요. 이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되는 예금 보험료가 증가하는데 이게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요. 만약에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렸다고 치면 보호받는 예금 비율은 약 7%포인트 오릅니다. 그런데
보호 한도 내 예금자, 그러니까 사람 비율로 보자면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한 데 그칩니다. 그러니까 보호 한도를 높여가지고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데 그 소수를 위해서 전체 금융 소비자가 예금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져야 된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게다가 이게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분산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보호액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 은행에 분산했던 돈을 굳이 분산 안 하고 그냥 큰 은행, 특정 은행에 그냥 모여 넣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자들이 주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대형 은행으로 예치금이 집중될 경우에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의 연구소에서는요,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정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일괄적으로 높이기에는 여러 가지 아직도 반대 의견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소식을 알아봤고요. 국정감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국감 시즌에 맞춰서 배달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요. 내일 국회에 배달의 3사로 불리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주요 경영진이 모두 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로 나가게 됩니다. 아울러서요. 22일 날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역시나 여기 주요 경영진이 국감 증인으로 불려 나갑니다. 배달 수수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배달 가격, 매장 가격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책정이 돼서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하죠. 혹시 그 앵커님은 예전에 뭔가 배달이 더 비싸다고 느낀 적 혹시 없으세요? 저는 사실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서 몰랐거든요. 아니, 저는 느낌적인 느낌인가? 왜 내가 배달을 시키면 더 비싼 것 같지라고 했는데 이게 어. 사실이었습니다. 야. 이게 이 이중 가격제인데요. 네네. 그간 암암리에 사용됐어요. 음. 근데 그러다가 지난달에 배민이 이 배달의 민족이 배민원 플러스 중개 수수료를 기존보다 3%포인트로 인상한 9.8%로 올렸습니다. 네. 이러니까 이 배달앱은 야 우리 시장 경쟁 심화돼서 수수료율 인상 불가피하다라는 거고요. 이 외식업계에서는 야 이렇게 배달료 받아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라면서 서로 그 평행한 입장을 달리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외식업체들이 야, 이렇게 배달료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다.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자라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을 했는데 똑같은 상품인데 가격이 맞습니다.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는 암암리에 했었는데요. 음. 이제는 이걸 아예 대놓고 한탄하기보다는 소비자들한테 고지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최근 롯데리아를 시작으로 해서요. 맥도날드, 버거킹, 한솥도시락 등 프랜차이즈 업체가 배달 앱에다가 아예 이렇게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네. 이미 이중가격제를 시행할 수 있었는데 고지를 안 한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약간 배신감을 느끼고요. 이중가격제를 도입함으로써 배달 수수료 인상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과연 정부는 뭐 하고 있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식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최근에 배민을 대상으로 공정위에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위에서도요, 의혹이 제기돼서 조사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배달앱 업계 그리고 또 외식 업계 각각의 입장들을 들어보면은 우린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는 분위기거든요. 결국 피해가 소비자들한테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들은 모르고 계속 시켜 먹을 거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눈치는 채쓰나 어쩔 수 없이 시켜 먹는 고란기장이 같은 맞습니다. 분들도 네네. 계실 거고요. 해결책이 없을까요? 사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결국 피해는 소비자한테 돌아오는데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배달의 플랫폼과 입점업체 등의 합리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7월에 상생협의회라는 걸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5차례 회의를 진행하긴 했는데 상생안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배달의 민족이 아무래도 업계의 지배적 사업자잖아요. 네네. 상생협의회에 처음으로 상생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달의 민족 앱 내에서 매출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좀 먹고 살만한 식당에는 수수료를 더 받고 정말 영업이 어려운 업체는 수수료를 덜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만약에 이달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직접 입법을 통해서 제도 개선에 나갈 방침이라고 하니까 정부가 법을 통해서 나서기 전에 양측의 업체들이 완만한 상생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적용 여기에 대해서는 업체들 입장은 어때요? 반응은? 업체들마다 또 반응이 다르죠. 음. 덩치가 큰 업체들이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작은 업체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덩치가 큰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실 덩치가 큰 만큼 더 많은 매출을 올려주거든요. 음. 그런데 수수료까지 높여받는다? 이거는 배달 플랫폼의 횡포다라고 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겠죠. 자, 오늘 유용한 정보들 그리고 그동안 뭔가 이게 무슨 일일까 의문만 가지고 있던 정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란도란 경제 이슈 시간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